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 DC의 에클스 빌딩,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집무실에서는 세계 경제의 혈류를 조절하는 거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혹은 멈추는 그 한 문장, 그 한마디에 우리네 삶의 온도가 바뀝니다. 누군가는 자산을 증식하지만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연준의 발걸음이 느려질 때, 즉 피벗의 타이밍이 엇박자를 낼 때, 신흥국 경제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환율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죠. 그 그림자가 길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라는 이름의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정말 안녕한 걸까요? 환율은 1,400원대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외환 보유고는 견고해 보이지만 시장은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거리 위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알리는 수많은 지표들이 적색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 경제는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경제 뉴스 속의 숫자를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생존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연준이 멈칫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 침묵의 경고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호를 통해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르죠.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긴축을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의 시점을 늦추며 불확실성을 키울 때 신흥국인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본 유출의 징조는 가장 먼저 외환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출근길 자동차의 연료비,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까지 모든 가격이 환율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며 팽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숫자 뒤에 숨은 심리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글로벌 자본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안 한국의 금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본은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를 금리 차에 의한 역전 현상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1997년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징조는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단기 외채가 급증하며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낙관이라는 이름의 마취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를까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대한민국 경제는 환율이라는 파도가 높게 일 때마다 그 무게만큼 더 깊게 휘청입니다. 위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가치가 소리 없이 깎여나가고 대출이자의 무게가 매달 통장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본은 가장 똑똑한 짐승처럼 미리 냄새를 맡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의 이자와 물가의 압박만이 남겨집니다. 이제 그 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국 경제를 흔드는지, 그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호를 통해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흐르죠.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긴축을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의 시점을 늦추며 불확실성을 키울 때 신흥국인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본 유출의 징조는 가장 먼저 외환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출근길 자동차의 연료비,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까지 모든 가격이 환율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며 팽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숫자 뒤에 숨은 심리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CDS 프리미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글로벌 자본은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안 한국의 금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본은 더 높은 이자를 찾아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를 금리차에 의한 역전현상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1997년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징조는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단기 외채가 급증하며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낙관이라는 이름의 마취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를까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대한민국 경제는 환율이라는 파도가 높게 일 때마다 그 무게만큼 더 깊게 휘청입니다. 위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가치가 소리 없이 깎여나가고 대출이자의 무게가 매달 통장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본은 가장 똑똑한 짐승처럼 미리 냄새를 맡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의 이자와 물가의 압박만이 남겨집니다. 이제 그 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한국 경제를 흔드는지 그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잔인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무너졌던 믿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력해졌을 때 어김없이 휘청거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외화 부채와 준비금의 부족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단기 외채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 보유고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죠. 아르헨티나는 어땠을까요?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며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과 달러 부족으로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막대한 공공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이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직한 가장들의 절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료품 가격, 사라진 중산층의 꿈. 위기는 항상 사회적 약자부터 갉아먹었습니다. 터키를 보십시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결국 환율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이 바뀔 때 그 충격을 견딜 스스로의 방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의 교훈을 잊지 않고 외환 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본이 느끼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단순히 보유고 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국가가 파산하는 과정은 서서히,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고 다시 1,500원을 향해 갈 때 시장은 비로소 국가부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포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방패의 실체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1997년의 악몽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간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구조적 균열이 존재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때마다 우리 경제의 두 바퀴인 수출과 내수는 동시에 삐걱거립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들면 외환 시장에서 원하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이 흔들릴 때 원화의 가치를 지탱할 버팀목은 사라집니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는 글로벌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내부의 뇌관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고 올리면 가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금리 기조는 단순히 물가를 잡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사투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자금을 금융권의 수익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 성장 잠재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라 부르는 정체기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중간재 수출 중심의 고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이유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이라 안심하셨습니까? 자본은 평온할 때 머물지만 위기의 냄새를 맡으면 1초 만에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불안한 평화 위에 서 있습니다. 연준의 발걸음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오랫동안 이 불안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폭풍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방파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이 두 거대한 엔진은 지금 딜레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룰 때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금리를 따라 올리자니 내수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내리자니 자본 이탈과 환율 폭등이라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방패는 무엇일까요? 우선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1997년의 비극 이후 우리는 충분한 현금을 쌓았다고 자부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떠나려 할 때 외환 보유고만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카드는 통화 수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화 수합 라인은 달러가 급할 때 빌려오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죠. 시장에는 우리에겐 동맹이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줍니다. 하지만 통화 수합은 공짜가 아닙니다. 외교적 대가와 경제적 종속성이라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합니다. 외화 대출을 억제하고 단기 외채를 관리하며 자본 유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경제의 혈류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금 속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연준의 피벗 시점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가 버틸 시간은 줄어듭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대부분 시간 벌기를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방파제만 높이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거대한 방파제라면 개인의 전략은 그 안에서 배를 지키는 구명조끼와 같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높은 시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 바로 빚에 의존한 낙관론입니다. 대출을 활용한 자산 증식은 호황기에는 내버리지가 되지만 위기 시에는 우리를 수장시키는 닻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은 현금 흐름의 방어입니다. 첫째, 부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대출 규모 자체를 줄여서 이자라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들, 수익도 없는 자산에 과도한 빚을 낸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지출 중 나를 지키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냉정한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십시오. 둘째, 자산의 달러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할 때 달러는 가장 강력한 해지 수단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단일배에 모든 승객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자산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셋째,
현금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위기 시에는 무엇이든 헐값이 됩니다. 그때 좋은 자산을 다시 줍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애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십시오.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요동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술과 업무 능력은 그 어떤 환율 변동에도 훼손되지 않는 유일한 안전자산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 그가 결국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됩니다. 전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체력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곧 생존입니다. 세상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준의 결정도, 글로벌 시장의 파동도,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이 복잡한 방정식도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지곤 하죠.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춤을 추고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변화의 씨앗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더 단단한 기초를 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위험지도,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모인 결과물입니다. 연준의 정책이 늦춰질 때 생기는 충격,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내며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분산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의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친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높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 덮치겠지만 우리의 항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가고 결국 우리를 더 넓고 새로운 바다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넘어서는 것은 철저한 준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항해에 작지만 명확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센 파도 너머 새로운 아침은 반드시 다시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장편 다큐멘터리였습니다.